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세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이 6일 앞둔 시점에서 안철수와 제3의 정치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문국현 대표님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그 한명희 대표 전 대표랑 같이 대담할 때 여기 한번 오셨었죠. 오늘은 또 우리 문 대표님이랑 같이 대담하는데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식목일이라서 먼저 간단하게 식목일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문 대표님은 식목일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하시죠? 네. 지난 주말에 예. 그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그런 식목운동 예. 29주년 행사에 갔었어요. 예. 거기서 약간 감기 기운을 얻어왔는데, 예, 목소리가 약간 신혼부부들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죠. 예, 29주년이 됐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림이 네.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풀어졌는데, 네. 아직도 선진국 수준까지 가려면 양쪽으로도 2배는 더 가야 되고, 질적으로는 뭐 아직도 10배는 더 가야 될 정도로 예.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함께 이뤄놓은 공유 자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으뜸 가는 자산이 네.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식목일이 원래 그 휴일이었다가 요새 휴일이 이제 해제돼 가지고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도 이 행사 끝나면 네. 또 가서 나무 좀 심을까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좋은 일들 계속 진행해서 또 이제는 그 대한민국의 이 식목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좀 아시아적으로 계속 수출도 실제 하고. 중국에는 많이 중국, 몽골 이런 예. 데는 실제 많이 보급이 되고 함께 협력해서 중국에서의 퇴경 환초 환림 50년 대장정이라고 중국 전 국토에 그 못 쓰는 경작지를 다시 숲으로 돌리는 운동을 함께 해왔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새 그 조금씩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고, 특별히 그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는 저수를 최근에 발표하셔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건 그 책은 이제 책 제목이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고, 그리고 연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그 잠룡들에게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교수까지 이런 분들에게 말하자면 참고하라. 그 누구나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40세 이상이면. 그러나 함부로 도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 내공도 쌓고 절차 탁마해야 된다. 그래서 97년에 그 한나라당 전신이 신한국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할 때 제가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압도적 1등이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경선 규정이 여론조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조작된 대의원으로만 뽑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국민 사기극이야. 거기서 내가 말하자면 끌려 들어가서 타살당해버렸어. 그때 국민들에게 나 죽는다 이렇게 소리쳐도 저놈이 왜 저러는가. 실상을 그냥 실상을 잘 모르고. 뭐 최근에 이제 전당대 돈봉투 사건 같은 거 나니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는데, 자간 그런데 그 판에서도 어찌어찌해서 내가 후보가 됐다면 대통령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패했다. 그때는 아무 준비도 없었고 됐더라도 그러니까 내 경험 비춰봐서 이제 15년 전 일인데 회고해 보면 그 앞으로 대통령직 도전할 분들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절차 탁마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셔서 하시는 얘기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득권에 의존해가지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얼뜻 봐갖고는 경험이 적어 보이더라도 과거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분리시키고 네. 미래로 다 같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우리 박 변호사님은 지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 책은 네. 문 대표님께도 한 권 드렸지만은 예. 문 대표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문 대표님은 지금 되셔도 내공을 충분히 쌓으셨어. 문 대표님은 예외야. 아니 제가 근속을 드린 말씀 아니에요. 두 분이 가지고 내공을 단단히 쌓으신 분이죠. 아니 제 뜻은 네. 박 변호사님이 겸손하셔서 하신 말씀이지. 예. 앞으로 박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안철수 같은 분들이 네.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도우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출 수는 없고 네.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공공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더라도 부패에 결국은 끌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 대표님 말씀이 완전히 깨닫고 계신 거라고. 국민이 이런 분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출마 선거에 나오신 10년 이렇게 선후배 관계시기도 하네요. 97년, 2007년. 박 변호사님은 네. 옛날에 예. 우유 선전에도 나올 정도로 네. 깨끗함의 그 당시 상징이셨었어요. 두 분 다 뭐 깨끗함이라고 하시면은 뭐 예, 뭐 예. 두 분 다 한국을 대표하실 만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이제 총선이 6일 남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또 민간인 사찰 문제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시끄럽고 이게 뭐 전 정권도 책임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나가는 그 여당의 입장과 뭐 야당은 이제 뭐 대통령 뭐 하야 거론까지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지금 요 사찰 정국에 대한. 먼저 문 대표님. 네. 글쎄 이게 무슨 어떤 독재 국가나 네. 선군 정치를 하는 북한 같은 데서 있었다면은 뭐 원래 예. 이 군사 정권이나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되게 민간인을 사찰합니다. 네. 근데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탄핵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국민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고 네. 입법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예. 뭐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시니까 네. 국제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될 텐데 예. 박 변호사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이명박 정권 아래서 문제되고 있는 이 민간인 사찰은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이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그 용어가 사료라는 말이에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네. 반드시 착수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은 이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은 없지만은 감사원법에 필요할 때는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고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이견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두 법 체계에서 말하는 부정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그 합당한 범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공직자들,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비정보를 감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법 체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해서 네. 국가 공권력이 예. 뒤를 캐고 이번에 문제된 것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이 뒤를 캤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어떤 경우라도 현행 법 체계를 벗어난 것이고 네. 그래서 불법 민간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단계에서 지난번에 이제 KBS 노조가 2,612건의 그 사찰 문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청와대에서는 그중에 80%는 그 앞 노무현 정권 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정권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것은 사찰이 아니고 감찰이다. 그러니까 다시 청와대에서
감찰로 볼 수 없는 몇 가지도 민간인 사례를 내놨어요. 그 저는 트위터에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니까 네.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모든 법치 행정을 바르게 할 책임 있는 최고 책임자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정권 것은 다음에 순차로 따지기로 하고 우선은 당신 정권 아래서 있었던 이 불법 사찰 문제가 청와대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했고 대통령 턱밑까지 지금 혐의가 가 있다 이게. 예. 그럼 이거 검찰 수사에 맡기고 이럴 일이 아니고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상을 발표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해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지는 조치를 빨리 취하라. 예. 저는 그렇게 촉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어떤 그 부패상 부정 부패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이나 지금 이런 쪽에서는 총선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총선용으로 이용만 하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들거든요. 글쎄 총선이 사실은 뽑을 만한 정당이나 예. 뽑을 만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레드 카드를 축구에서 보면 레드 카드라고 있잖아요. 예.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를 받은 정당들이 예. 이름만 바꿔서 나온다라든가 네. 아주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네. 다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데 또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들과 섞여서 나와서 부패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되는 체제 속에서 네.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 받은 정당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당들이 그 외에도 많이 뭐 10개나 있더라고요. 예. 뭐 창조한국당, 뭐 청년당, 녹색당 이런 데들이 다 새로운 기치를 네. 내건 제3의 길을 가는 정당들인데 네. 그런 데라든가 또 네. 무소속 후보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또 뭐 여러 좋은 정당들의 후보들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그 레드 카드를 받고도 안 나가는 정당이나 사람들 네. 옐로우 카드를 여러 번 받고도 반성할지 모르는 그런 정당이나 네.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아닌가. 네. 탄핵을 스스로 안 한다면 네. 국민이 탄핵할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네, 국민이 탄핵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양당 독점 구도가 지금 사실은 강화되고 있어서 작은 정당들이나 제3의 어떤 그 인물들이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그 권력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런 양당 독점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양당 독점 구도는 더욱 현저해진 것이 이쪽에 이제 새누리당은 일반적으로 우파 정당이라고 분류가 되고 네. 이제 그 반대편에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노당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이 두 정당 세력 간의 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으로 완전히 1대1 쏠림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3에 아무리 올바른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들어갈 틈새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민간인 사찰 문제도 그런 점에서 양대 진영의 싸움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양대 진영으로 이렇게 분화돼서 대결 구도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주의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여전히 경상도당이야.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예. 경상도 텃밭에 그냥 공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게 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덜 할지 몰라도 거의 90% 이상 그냥 당선되는 게고 이쪽은 전라도 지역과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서울의 강북 지역 그거 그냥 공천 받아서 깃발 꽂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가 YSDJ 이래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네. 그게 첫째 요소. 둘째로 이 편가르는 요소의 중심에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반미가 있어. 반미. 네. 반미주의가 모든 주요 정책을 편갈아 버리는 거예요. 좌냐 우냐로 편갈아 버렸어. 그러니까 한미 FTA 제주 강정 기지로 대표되는 이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추진하고 시행하려고 했고 다 도장까지 찍었어. 그런데 이 새로운 정권은
근데 집권당이 바뀌니까 그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그 중심에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반미야 반미. 네. 그게 우리가 아주 대단히 불행한 나라라고. 그래서 이것이 반미가 정책에 이념화되고 네. 양대 세력의 대결 구도로 가버렸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표가 쏠려버리니까 제3의 목소리, 네. 온건하고 모범적인 답안이 파묻혀버린. 네. 그 기업에서도 사실은 독점 구도가 강화되면 사실 피해는 소비자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독점이 심화되면 이렇게 숲속에 거대한 나무 하나, 썩은 나무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작은 나무들이 못 살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걸 폭목이라고 그러거든요. 폭목 하나가 사실 쓰러지면은 수십만 종의 새로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거든요. 이 부패한 경제와 부패한 정치나 이 관권이 결합을 하면은 양극화가 심해될 수가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자원이라든가 기회가 뒤에서의 음흉한 담합에 의해서 일부러 쏠리거든요. 영향이 골고루 온 국민한테 가지 못하고 영향이 자원이고 정부 예산인데 그다음에 기회가 골고루 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독점은 나쁜 것인데 경제에서의 독점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야 될 정당마저도 독점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대의정치의 정당으로 남아있질 않고 사실상 재벌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재벌 중심 정당들이 물러서고 국민 중심의 정당들이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 법이 양당에 많은 기득권을 주고 언론이 양당을 보호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려운데 일본처럼 보수 사회도 일거에 기득권 정당들을 물리친 게 3년 전이거든요. 이번에 안철수가 비록 나오지 않아서 이런 제3의 길을 가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무소속과 제3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합해서 국민이 밀어놓으시면 그러면 그것이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국회 안에서 10% 20%를 차지하면 대선에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기득권을 하건 이렇게 잡고 있거나 사실 정권을 한번 잡으면은 그 내부에서 많은 그 이권이 개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적 연결고리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지난번 정부 친노 어떤 세력들도 사실은 삼성과 또 연계가 있다고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런 그 정치권과 어떤 학연, 혈연, 지연 등 이런 과거지향적인 그런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박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문 대표님이 이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제 오늘 그 총선거 뉴스로 되고 있는 것은 양쪽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정책 대결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완전 싸움판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지금 현재 상징적으로 문제된 것이 부산에서의 부반 새누리당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완전 표절이다. 그거는 이제 그 학회 단체에서도 표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합민주당 쪽에서 그 공천한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씨의 그 폭력적 막말. 그 이 두 개 표절과 이 막말은 이 지금 국회에서 장관 그 인사청문회나 강용석 의원 사건 또 최현희 의원 사건 등을 다루는 성 관련 문제 그 학위 표절 문제를 그 다루어 가지고 뭐 이렇게 낙마도 시키고 징계도 회부하고 한 이런 여러 사안들 중에서도 표절에서는 최악의 표절이고 막말에서도 최악의 막말이야. 강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최악의 막말이야. 그런데 양쪽 정당이 서로 상대방 후보를 사퇴하라고 그러고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잘못됐다. 조사 중이다 하다못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만 잘못했다. 공격하면서 사퇴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직전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둘 다 사퇴해라. 그리고 양쪽 지도자들이 사과하고 정책
대결 선거로 가라 이러는데 그 뭐 100번 얘기해봐야 지금 유 실장님 말씀대로 문 대표님 또 말씀대로 이 양당 독점 기득권 세력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걸 풀어내려가면 이제 정경유착까지 뿌리박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걸 좀채 흔들어 깰 수가 없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국민이 깰 수밖에 없어요. 왜?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국민이 어느 긴 눈으로 어느 단계에서 네. 덜쳐 일어나야죠. 그런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국민이 덜쳐 일어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역부족이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아. 그런 건 있었죠. 연말 대통령 선거를 한번 잘 겨냥을 해봐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정계가 좀 개편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요? 현재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개편 안 될 겁니다. 뭘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이. 네. 지금 양쪽이 1당 2당을 놓고 빡빡하게 싸우고 있는데 틈새가 있어야지. 네. 문 대표가 가까 지도하셨던 창조한국당의 교섭단체 정도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이변이 생기지 않은 한 네. 지금 양당 체제 그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거 19대 국회는 6월에 개원하자마자 싸움판이 되도록 예약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완전히 양당이 백중지세로 지금 의회를 점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둘째로는 그러함에도 거기 공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율권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게 자율권인데 네. 거기에 투철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 싸움판을 완화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리고 한미협정이 새로 문제되더라도 여야와 가릴 것 없이 나는 그 찬성하다. 나는 반대한다. 이래야지. 이제는 이 당론에 따라서 저 문제와 강정기지 같은 것은 그냥 전면전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완충지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국회의원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절대적 영향력과 지시 아래 공천자 결정됐고 이쪽은 몇 개 소수 정파의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공천했기 때문에 네. 주민과 관계없는 국민의사와는 관계없는 공천. 이번처럼 낙하산 공천 부산에 신청했는데 서울에 떨어지고 뭐 대구에 신청했는데 저 남양주에 떨어지고 이건 주민 모독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 행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정당의 전사 용병 싸움꾼으로 국회 가서 싸우지 여기서 민생을 돌보고 틀렸어. 네. 저는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동의하면서 그래도 아직 국민의 힘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남은 닷새 내지 6일 동안에라도 면밀히 그 부패한 정당들 이미 레드카드나 옐로카드를 받은 그런 정당들이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정당 제3의 길을 갈 수 있고 표방한 그런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을 쭉 보면서 골라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런 제3의 길을 가는 정당들과 무소속이 합해서 30석에서 60석을 차지하면 1번처럼 50%가 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10%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시발점은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고르시고 하나는 그린 카드를 국민들한테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린 카드 정당들이나 그린 카드 인물들한테 투표하시면 그래도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기 우리 문 대표님은 이 이미지도 아주 산소 같으신데 부드러우시니까 저는 좀 독하게 말했고 문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 사람이 물어오길래 제가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선거 6일 다가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파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눈여겨 따져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올렸고 제가 어제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어느 지역에 뭐 깨어서 말씀드리죠.
해운대 기장 을구에 그 제가 잘 아는 무소속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일화되면 어쩌면 거기도 새누리당이 낙하산 공천을 했어. 네. 그리고 주민들 반발이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가서 두 사람을 중재를 시켜가지고 네. 여론조사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는 사람에게 단일화 시키려고 무소속. 네. 그 이유는 그 지역은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데 네. 새누리당의 공천이 이렇게 반국민적으로 됐다 하는 증거라도 한 곳에서 말이지. 아주 이 바늘 같은 구멍이라도 새누리당 압도적 지역에서 무소속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으로 네. 제가 한 이틀 가서 고생 좀 했습니다. 아유, 좋은 일 하십니다. 그 문 대표님하고 이시주를 통해서 예. 내가 간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예. 또 뭐 40대가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좀 바꾸고 싶다면 네. 또 실패한 그런 정치나 실패한 경제, 가짜 경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고 부패한 정치를 이제 끝내고 싶다면 네. 이번에 과감히 참여해서 네. 기존 그 틀, 네. 이 틀을 버려야 돼요. 가짜의 틀, 형식의 틀을 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썩은 틀, 네. 썩은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고 네.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네. 새로운 정당들을 1인 2표제에서 집중적으로 미루시고 네.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들 네.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도 내 자녀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그동안 전부 기득권 정당이라 해봤더니 나라가 실패의 연속이더라.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지더라. 젊은이들의 희망을 다 뺐고 중소기업의 희망을 다 뺐더라. 네. 이것을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만큼은 젊은 세대들의 말을 한 번쯤 들어주시면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 네. 한번 새로운 세상 만들어주자. 네. 이렇게 세대 간의 합의가 일어나면 네. 저는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레드카드와 옐로카드 정당끼리의 네. 경쟁이라고 보지만 네. 그린카드들이 많이 진출하리라고 봅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그 안철수와 제3정치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샵 문국현 이렇게 붙여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도 질문이 가야지 저는 목이 이렇게 아파서. 예, 질문은 이제 그 이렇게 문 대표님 이렇게 해서 붙여서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샤피05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의 가장 확실한 당선 전략. 저는 안철수의 미래 가치를 믿습니다. 아름다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안철수를 모시고 그가 꿈꾸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나오도록 유도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네. 무소속 중에서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네. 또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인이 여수 지역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신지식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도 신지식인이셨었거든요. 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네. 과거의 학연휴련 지연 연고주의를 타파하면서 네. 미래로 나가겠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부패한 가짜 경제를 버리고 이제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가겠다는 네. 그런 사람들이 선언하면서 서로가 돕는 그런 것이 올바로 된 사회죠. 네. 토들원 님이 또 질문 하나 하셨는데요. 그 박찬종, 문국현, 안철수 환상적인 트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세 분이 함께 선두에 서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과분한 말씀이고 저는 안철수 교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뭐 언론에 보도된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부터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최근에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는 뉴스에 뜨는 거 내가 유의해서 보는데 네. 안철수 영향 네. 저는 트위터에 안철수 쓰나미라는 말을 썼는데 안철수 쓰나미는 네. 대단히 그 불행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대단히 그보다는 훨씬 다양한 측면, 양면이 있어요. 네. 그 제가 불행한 측면을 그러니까
유 실장이 깜짝 놀라는 표정인데 불행한 측면은 뭔가 하면 기득권 정당과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 안철수 쓰나미가 불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그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는 목에 가시. 특히 그 대권 도전자들 현재 네. 기득권 정당에게 그 양반들은 모르겠는데 자다가다 안철수 이름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네. 그들에게는 불행이지만은 네. 국민에게는 다행이다 이게. 네. 지금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쓰나미를 작년 연말부터 안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 총선거에도 이게 양 정당들이 개혁하고 쇄신한다 그랬거든. 네. 그 뭔가 하면 안철수 쓰나미가 두려우니까 네. 개혁하고 쇄신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 네, 이 찻잔 속의 파랑처럼. 네. 그래도 만약 안철수 쓰나미가 없다 한다면 더 얼마나 지독해졌겠느냐 이게. 더 얼마나. 네. 뭐 지옥으로 갔을는지도 모른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나마 다양하다 이게. 안철수 쓰나미의 파장이 적어도 이런 정도로라도 말하자면 지켜줬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 앞으로 과제는 이제 연말까지 과제가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 예. 안철수 교수가 예. 지금 대의 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당은 합해서 50%의 지지율을 평상시에 못 가져요. 그렇죠. 근데 선거 때만 기득권 체제 때문에 그게 한 7, 80%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평상시 가면 온 국민은 이제 양당은 우리의 대변자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안철수가 오히려 네.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철수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네. 대의제도가 살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양당 국민의 지지 바깥으로 이미 떨어져 버린 네. 그런 양당이 아닌 제3당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네. 그것이 국회에서 안 되면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라도 제3의 인물이 나오게 하고 안철수가 힘들어하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네.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돕고 네. 이러면 용기를 갖죠. 그렇죠. 네. 또 뭐 상하이에서는 박 변호사님하고 안철수 교수하고 더 얘기를 해서 더 좋은 분들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나와야지 네. 이것을 부패한 기득권 체제에만 계속 맡겨놓고선 350조 예산이 잘 쓰이길 바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1200조 되는 국부가 네. 제대로 이렇게 커가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 책임도 큰 거예요. 네. 방법을 바꿔야 되고 네. 썩은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안철수 원장이 이제 그 강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연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발언을 하면 그게 이제 이슈화되고 그러는데 그 좀 주목해 볼 만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진영 논리에 자기는 휩싸이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안 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 정당이든지 들어가도 뭐 사실 뭐 비례대표 1번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굳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안 교수가 진영 논리에 그 말하자면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안철수 쓰나미의 도덕성입니다. 네. 그게 안철수 교수의 어떻게 보면 말이지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그 도덕적 기반이 되고 네. 그 힘이 제너레이터 돼 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쓰나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 진영 논리라는 건 양쪽 진영이거든요. 이쪽은 새누리고 이쪽은 통합민주당 자꾸 헷갈리는데 말 잘못하니까 네. 트위터에서 민주통합당입니다. 정확하게 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네. 이게 힘드네. 그러니까 이게 양진영이거든요. 양진영. 예.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예. 민주당은 지금 민노당 세력하고 합해 선거 때문에 그냥 합했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놓고 보면 말이죠. 네. 이 양진영이라는 게 네. 성격이 똑같아요. 다른 점은 지역정당이라는 게 달라. 지역정당. 하나는 경상도 정당이고 하나는 전라도 정당인데 그거 오래 갑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은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손학규, 정세균 이런 대표들이.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거든. 네. 그럼 경상도 사람은 전부 보수주의자고 네. 전라도 사람은 전부 진보주의. It's nonsense.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 구성원 중에 지금 저기 이 발퀴질 당해갖고 낙동하고 오리알이 영산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 있죠. 강봉균 뭐 네. 최인기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공천 받았잖아요. 김진표. 그다음에 정책위원장 이용섭, 정세균. 네. 그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입니까? 지금 이 진영 논리에서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네. 7,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을 것.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 것. 그다음에 북한 체제 비판 안 할 것.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저기 인천 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거물 것. 이거를 진보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거를 네. 빨갱이다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보수다 이렇게 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진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수 아니에요. 이걸 그렇죠. 공개한다고 해갖고 네. 네. 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진영은 잘못 짜여진 진영이고 진영이 없다. 네. 왜 없느냐.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네. 국회 공천 헌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헌법 8조에 절대로 밀실야 공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국회의원 자율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데 거기다가 당론이란 걸 강제할 수 있나요? 헌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래가지고 여의도가 싸움판이 되어 있는 저거를 지킵니까? 네. 저거는 깨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런 국회를 공천도 국민이 이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를 하고 국회 운영도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돼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민생 문제가 오손도손 다루어지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지금 문 대표가 말하는 그래도 자연히 제3정파건 제4정파건 네. 거기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돼서 민생국회로 변모됐을 때 그것을 비로소 지킬 수 있다 한다면 그게 보수야. 네. 그게 예. 보수라는 게 보호하고 지킬 거 아닙니까? 예. 똥통, 부패, 폭력,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걸 지킬 겁니까? 이건 버려야 할 가치지. 예.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킬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있다 이게. 지금 이 총선 과정에서도 안 돼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정책의 완급을 두고 빠르고 늦은 것을 두고 보수 진보를 나눠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진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미 그리고 남북 분단 상황 그리고 과거 독재 정권의 존재 그 특히 전두환 정권에서 반미 자주화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의 토양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이 끝에 정말 이 불행한 진영 논리가 생겼기 때문에 네. 안철수 교수가 이 본질을 꿰뚫고 이걸 깨야 돼. 안철수 쓰나미로 가지고 우리 모두 떠드는 사람이 나서서 예. 이 진영 논리를 깨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에도 예. 안철수 교수가 얘기한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진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 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영까지 가고 그래서 국민을 양극단으로 몰아가려고 하거든요. 네. 이미 공산주의는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원할 국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아주 이상자가 소수 있으면 모를까.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가 네.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싸움은 미래로 갈 거냐. 네. 과거에 지역주의에 안전하는데 이상한 논리로 그걸 보호할 거냐거든요. 네. 안철수는 미래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소위 말하면 일부 당에서 빨간 당에서 노란 당을 공격할 때 뭐 빨갱이론을 펴내고 뭐 반미론을 펴는데 빨간 당에서 빨갱이 공격하는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당의 일부 분인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아프간에 파견도 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한미 FTA도 원하는 대로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FTA를 추진했던 장본인이고 네. 한미 비자 면제, 한유럽 FTA, 한유럽 비자 면제 모든 것을 추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세계화 쪽을 갔던 양반이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역 연고주의에 안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아간다라든가 네.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얘기하는 것은 네. 우리 지역주의 과감히 버리자. 네. 지역주의가 독점과 부패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독점 없는 세대, 네. 부패 없는 세대가 네. 되도록 해주자. 그러려면 미래로 가고 대한민국을 크게 보고 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보자. 이 네. 조그만 나라에서 진영 논리라든가 지역 논리로 가면 갈수록 부패하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안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가 거기에 뭐 이렇게 일조할 수 있으면 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안철수 원장의 행보가 그 권력을 막 이렇게 권력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 필요해서 자기의 역할을 찾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안철수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부패가 어쩔 수 없이 커갈 수밖에 없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네. 군사정권 시대라든가 독재의 유전자는 그런 거거든요. 네. 독재 속에서는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없고 그러면서 부패가 싹 트는 거거든요. 정경유착이 싹 트고 사법과 언론이 죽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안철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국민을 자유스럽게 하고 싶다고 보고 최소한 20, 30, 40대만이라도 그런 데 물들지 않도록 네. 어떤 가르마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 우선 문제가 클 때는 쪼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과거로부터 자유스럽게 네. 지역주의로부터 자유스럽게 그리고 극단적인 네. 그런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스럽게 네.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1인당 한 5만 불 10만 불도 내다볼 수 있는 네. 그런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민족이었는데 네. 지금 내부 분열 때문에 네. 전혀 미래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4년째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 그 역할을 저는 안철수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대선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안철수 원장이 어떻게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이게 대선 나가냐 안 나가느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87 체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국가가 그 지금 안철수 원장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헌법 개헌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쑥 들어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역 기반했던 정치 그거 깨시기 위해서 옛날에 15년 전에 나오셨었는데 아직도 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원장의 역할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안철수 교수가 진영 논리라고 하는 말을 이게 공개적인 언론에 사용하도록 끄집어낸 것은 그것은 아주 그 좋은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 네. 논리가 명쾌해 진영 논리라고. 그 진영 논리를 나는 안 교수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영이라 그러면 결국 새누리 그다음 민주당 진영인데 거기에 당원이 없어요. 당원이 실질적으로 실질 당원이 없어요. 유 실장 잘 아시네. 네. 실질 당원이 없어요. 재작년에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될 때에 이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 당 대표를 뽑는데 그래서 당원 전수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 지금 약 한 245개 지역구에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당원 전수 조사를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와 전화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해봤더니 몇 명이냐. 에피소드가 많아요. 전화 걸 때니 내가 그 당원입니까 하는 게 상당수 있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구당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예를 들면 동창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명부가 만들어졌고 내가 당원이냐고 이런 그렇죠. 결국은 4만 명이야. 네. 전 당원이 전화가 되는 게 그러면 245개 지역구에 네. 200명이 되질 않아요. 예. 그 4만 명이 당비를 내느냐? No. 당비 안 내.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일본 그 선진국의 정당 제도에서 말하는 당원 개념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네. 그럼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도 마찬가지야. 예. 그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모바일 투표하잖아요. 네. 그거는 7, 80만 명을 모으잖아요. 네. 당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에는 실제적으로 당원이 없으니까
그 밑에 하부 구조는 무시해야 된다. 그럼 이건 우리나라 정당 구조는 어쩌냐.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이게. 구라파라 선진국처럼 당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미국서 그 공화당 후보 그 뽑는 그 정말 아주 잔치하듯 재미잖아요. 그 밑에 하부에 당원들이 많으니까 쫙 전부 등록하고 자발적으로 이게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맨 꼭대기에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피라미드형이다. 네. 송곳처럼 밑에 당원 없고 대가리들만 있어. 이 사람들이 정당 간판 기득권의 간판을 쥐고 그러니까 문 대표가 창조한국당 나는 92년에 신정치개혁당이라는 거 당 이름이 잘못된 거야. 그걸 어디 밤새 가서 간판을 바꿔 달고 뺏어 왔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유 실장이 웃으셨지만 이거 웃음거리야. 이게 이 과도 체제에서 이 위에 실세들이 심한 말로 하면 공천 장사한다. 장사라는 게 그 무상으로 물건 마음에 드는 사람 줄 수도 있는 거고 돈 받고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암거래가 있지. 암거래 있지 암거래가. 그게. 그렇죠. 나는 다음 대통령 누군가가 그런 암거래에 대해서도 말이지 철퇴를 가해가지고 이 소위 이 진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허상의 모습을 한번 국민 이름으로 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썩어 빠진 구도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근원이 있지. 군사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오면서 이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추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을 그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을 찬탈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도 모이고 전라도하고 구분을 해버린 거야. 여기에서 이 지역주의가 싹 텄다 이게. 그렇죠. 거기에서 수혜를 역설적이지만은 군사 정권의 지역주의 분열 정책에 혜택을 본 사람은 좀 내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내가 두 분을 지도자로 모셨던 분인데 YS DJ야. 그렇죠. 그 위에 그 과실을 따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양반들이 이걸 싹 완화하고 갔으면 좋은데 후보 단일화 87년 이후에 여도 또 이게 진영 논리로 경상도 전라도 진영 논리로 고착됐고 거기에 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상도동 동교동 계라고 하는 것은 야당할 자원이 부족할 때의 일이야.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상당히 자유화되고 난 이후에 친박 친이가 정당의 그 계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놔버렸다고. 이 넌센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 사람들 하는 짓들이. 개파 정치. 저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참 이 문제가 이제 많잖아요. 특히 87년 체제 중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데 경제민주화 조항을 국민들의 그 엄청난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반영할 듯 하더니 그거를 주창하시던 김종인 박사도 어떻게 보면 물러났고 한계를 느끼고 물러났고 또 다른 한쪽에서 유정일 박사도 물러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일어나려고 중소기업이 독일처럼 활성화가 되고 독일은 전 세계 명품 중소기업의 80%가 독일 등 북구라파에 몰려 있거든요.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덕분에 가능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부총리 같은 것을 만들고 재벌로 쏠리던 기회와 자원을 중소기업과 벤처로 가게 하고 또 이 젊은이들한테 가게 하고 해외로 뻗어나가게 하고 이럴 그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기득권 정당은 그걸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역할하던 분들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번에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좋은 사람을 틀 바깥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소속이든 제3야당 쪽이든 찾아내서 그분들이 국회에서 기득권 체제를 바꿔나가도록 해야 돼요. 모든 게 바뀌려면 체제가 바뀌든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둘 다 바뀌면 가장 좋지만 우선은 그걸 체제를 바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10% 20%에 해당하는 30명 내지 60명만 국민이 뽑아주시면 충분하고 네. 그다음 승부는 대선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박 변호사님은 정치개혁, 우리 또 문 대표님은 경제개혁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좋은 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이제 그 대선에서 결국은 이제 안철수 현상, 안철수 원장의 아이콘 이런 것들은 사실 안철수 혼자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러한 새로운 정치 개혁, 새로운 경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사들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몇 분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새로운 팀을 짤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글쎄 이제 각계에 사실 숨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겉에 그야말로 요란하게 네. 치장한 그런 사람들만을 보고 있거든요. 네. 숨어있는 각계의 지도자들, 법조계에도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사법의 비리를 부러진 화살 등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네. 또 언론에 또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또 한쪽은 비리를 일삼는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각계의 정치권이든 행정이든 기업이든 다 이 썩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끼리는 연대가 잘 되고 썩지 그렇죠. 않은 사람들끼리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지 네. 썩은 사람들이 썩은 체제를 이용해서 350조 매년 350조의 예산을 자기들이 사유화하는 데 쓰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데 네. 쓰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막는데 국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일단은 대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경제인들 중에서 네.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신지식인 그룹에서도 나왔고 중소기업 벤처 쪽에서도 제법 나오셨어요. 네. 이런 분들을 안철수의 동료가 되게 네. 파트너가 되게 네. 많이들 뽑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철수가 나오든 말든 네. 함께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제3의 길이 보여야 국민이 따라갈 텐데 그렇죠. 제3의 길이 지금 좁다라고 너무나 좁으니까 아무리 좁은 문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썩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좁은 문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네. 그 좁은 문을 어느 정도는 넓혀주는 네. 그런데 기업인들이 우선 먼저 많이 나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 개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인사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국민을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경제 개혁,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금 문 대표님 말씀한 대로 네. 그런 개혁적 결단이 필요한 세력이 형성돼야 되고 네. 결국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예.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 개혁도 따라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거 이 볼품없는 총선거 싸움판을 벌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양당의 공약 중에 부패 추방이 없어요. 지금 우리 밥상에 누가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부패 추방이라는 문제는 간장 종지만 한 것보다도 더 접근할 흔적도 없고 네. 전부 복지 네. 엄청 예산 들어가는 거 뒷받침 못할 거 이런 것만 국민들 상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제시를 하고 있다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래서 네. 부패 감추기 정책이죠. 포퓰리즘보다도 부패 감추기 정책. 그래서 이번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복지 그 위에 국가적 과제 아젠다가 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대통령과 집단이 정권을 잡아야 돼. 네. 우선. 일단 지금은 이 진영 양 진영은 그러면 정경유착돼 있고 그러냐? 나 이거 말씀드려. Yes. 그래요. 네. 그렇다고. 정경유착돼 있다. 돼 있다. 이미 오염된 지 오래됐다. 오래돼서 네. 양두구육이야. 네. 양두구육이라고 말했잖아. 네. 이렇게 얼굴 들이밀 때는 양의 모습이고 네. 이 꼬리 뒤는 개야 개. 그 양두구육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보면 최근에 각 정당의 공약 들어갔다가 이 전문가들이 비평하는데
하나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칭찬받는 공약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부패 문제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진영에 대해서 안철수 쓰나미가 일격을 가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 뭘 하고 명망가 이 소용없다. 어떻게 보면 명망가 국회의원 몇 번 한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욕된 일인지 모르겠어. 국민을 구하지 못한 그렇죠. 경제고 예. 국민을 구하지 못한 정치이기 때문에 예. 그건 당연히 물러나고 바뀌어야 될 거거든요. 네. 일자리 복지 이상의 무슨 복지가 있는데 예. 부패한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이런저런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거든요. 예. 일자리를 3세 방명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일부러 배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연 35조 원 이상을 절약해서 교육 예산을 늘려서 교육 복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양대 복지라고 하는 일자리 복지와 교육 복지를 제쳐놓고 자기네들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요란한 소리와 색깔 바꾸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총선이 6일 앞으로 남았 6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분들께 이렇게 두 가지 질문 그냥 한 말씀씩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대선이라고 하는 큰 도전을 하셨는데 대선 후보셨던 그러한 입장에서 안철수 원장에게 또 뭐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계획이나 총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변호사님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예, 그럼 우리 먼저 하십시오. 안철수 예. 교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다양한 존재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정말 훌륭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이가 말씀한 대로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초심을 지켜서 네. 절차 탁마해 가면 우리 정치사회 개혁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라 저는 확신하고 네. 그다음 국민들은 헌법 1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야. 네. 국민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게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 진영 논리에 자꾸 함몰시키는 거 아까 문 대표님 말씀대로 거기서 벗어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 사실 평상심 같으면 기권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려고 그래요. 찍을 만한 데가 없으면 무효표를 만들더라도 네. 어떻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파를 떠나서 그 뭐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 찍을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안철수 원장이 제가 20년 동안 네. 이런저런 관계로 가까이서 보고 또 지금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계신 걸로 봤을 때 네. 충분히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예.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네. 또 많은 선량한 기업인들 네. 또 정치, 경제, 사회, 사법, 교육 모든 분야의 시민과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도 네. 대선 못지않게 큰 관심을 가지고 네. 참여해서 예. 이미 실패한 정당 예.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과감히 버리고 네. 지금은 불안해 보이더라도 네. 새 길을 갈 사람들을 그린카드 정당들 중에서 네. 그린카드 인물 중에서 네. 고르셔서 거기다 힘을 실어주시면 네.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참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정말 찍을 사람 없다 하시더라도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가서 무효표를 던지더라도 일단은 투표장에 가시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당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양대 정당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외에 또 선택지가 있습니다. 꼭 그런 투표장에는 가시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두 분께서 올 총선 이후에 또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드시는데 일조해 주실 것으로 오늘을 믿겠습니다. 계기로 자주 찾아뵙고 네. 또 안철수 원장이 뵐 수 있도록 네. 또 자리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